수련센터 본원에서 열리는 모임에 가고 싶다고 명희가 말을 건네자 남편이 선뜻 갔다 오라고 했다. 남편에게는 수련센터에서 며칠 지낼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명희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나보려 작심하고 있었다. 그렇게 길을 떠났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살 길을 찾기 위함이었다. 지난날에 대한 생각을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명희는 그것이 어떤 길이어도 선택하겠노라는 다짐을 거듭했다. 남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분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구해내야 했다. 얄궂게도 명희의 머릿속에는 남자 덕에 먹고 살았고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당신은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집이 많지 않았다. 외지로 나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유야무야 흘러가는 듯했다. 대학을 다닌 덕택으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하류 속에 흘러다녔다면 하류의 배우자를 만나기 쉬운데 명희는 운이 좋게도 하류와는 상관이 없는 작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할 수 있었다. 남자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혜택을 받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었다. 명희는 내륙 쪽으로 천천히 가보기로 했다. 큰 도로 대신에 지방도를 선택했다. 얼마간을 달리던 차는 평택을 거쳐 안성을 지나갔다. 안성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니 이정표가 단순해지는 듯했다. 백제의 도읍이었다던 의례산 부근을 지나는가 보았다. 산 사이로 난 도로를 타고 명희는 꾸불텅 차를 몰았다. 평일인데도 바이크를 타고 산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바야흐로 라이딩의 계절이었다. 산을 다 넘었을 때 어디선가 군부를 떼는 냄새가 났다. 멀리 참나무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명희는 숯 굽는 마을을 지나가고 있나 보았다. 김유신 장군의 태실이 있다는 말레산이 얼핏 보였다. 아마도 명희가 거쳐가고 있는 곳은 옛적에 백제가 되었다가 다시 신라가 된, 어쩌면 고구려의 영토인 적도 있었던 접경지인 모양이었다. 얼마를 더 가자 초평이라는 동네가 나왔다. 초평 저수지의 물빛이 반짝거렸다. 자세히 보니 반짝이는 것은 햇빛에 반사된 수면 위로 은색 비닐을 가진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순간이었다. 얼마를 더 달려가고 있을 때 언뜻 이정표에 비행기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근처에 공항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쯤에서 길을 헤매다가 어디에선가 방향을 틀었던 명희는 부지불식간에 칠성을 통과하여 군자산 쪽으로 흘러갔다.
차는 속리산 국립공원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굽이치는 산길을 타고 국립공원을 넘어갔을 때 하얗고 매끄러운 암석 봉우리가 저편에 솟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희양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지만 명희는 그쪽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름 없는 자신을 희양산이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만수계곡 쪽으로 명희는 내리 달렸다. 한참을 더 갔을 때 해가 지려는지 사위가 약간 어두워진 것 같았다. 여간에 투숙을 하듯 무턱대고 절간을 찾은 명희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 대신에 템플스테이의 예약자가 되었다. 본래 예약했던 사람이 오지 않아 비게 된 자리에 명희가 들어가게 된 것인데 상황은 언제인가 대금굴에 갔을 때와 엇비슷했다. 대금굴에서는 인터넷 예약만으로 소수의 인원을 받고 있었다. 예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관광지를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금굴 관광을 포기한 채 환송굴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때 명희에게 뜻밖의 기회가 주어졌다. 명희는 대금굴 관광을 하러 모인 예약자들 속의 일원이 되어 모노레일을 타고 굴이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었다. 방 배정이 끝나자마자 저녁 공양 시간이라고 했다. 밥을 먹은 후 명희는 저녁 예불에 참가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대웅전 너머로 올라가서 밤중이 될 때까지 어슬렁거리다가 새벽 예불에는 참석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다음날 명희는 새벽 예불은커녕 명상시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럭저럭 오전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은 뒤 좌담 시간까지 마다하고 산들거리는 햇살을 따라 뒷산으로 향하는 명희를 누군가 불러세웠다. 안내자가 가리킨 곳은 명희가 있어야 할 좌담의 자리였다.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던 곳으로 명희가 들어가자 구절초 향이 코끝에 살짝 와 닿았다. 인상 좋은 분이 한 분 더 오셨네요. 호남형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남자의 말에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자리에 앉은 명희는 찻잔에 담긴 누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명희 얼굴을 한동안 건너다 보던 나이든 수행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얼굴에 미움이 가득 찼군요. 도통한 수행자여도 무당 노름을 하려는 게 아닌 이상 그런 식의 말을 선뜻 건네지는 않는 법이었다. 맞아요. 저도 모르게 명희의 입에서 호응의 말이 튀어나갔다. 곁에 앉아있던 여자가 마시던 찻잔을 엉겁결에 내려놓았다. 저는 놓고 싶습니다. 명희가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부려놓았다. 용서하고 싶어요. 간절한 목소리의 주인은 또다시 명희였다.
수행자가 명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몇 년 전 남자를 찾아갔었지요. 많이 늙었더군요. 힘이 없어진 남자를 보며 마음은 놓였지만 한편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자가 불시에 죽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었었지요. 끓는 용광로 속에 빠진 그가 허우적거릴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장면을 떠올리곤 했었지요. 분노 속에 살아오다 그런 죄책감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가 머리를 갸우뚱하는 강아지처럼 고개를 살짝 꺾었다. 지난날 겪었던 추행에 대해 명희가 속속들이 털어놓기 시작하자 주위가 적막해졌다. 더러워진 자신의 살을 갈기갈기 뜯어내며 견뎠던 과정을 명희는 여과 없이 드러내놓고 있었다. 어느 날 남자가 말하더군요. 언젠간 너도 사내를 알게 되어 쾌락을 좇는 몸이 될 텐데 그게 그때가 아닌 지금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니? 라고요. 명희가 터놓은 이야기의 말미쯤에서 여자가 대뜸 그런 사악한 일은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나섰다. 그러자 곧이어 남자가 명희에게 물었다. 자신이 느끼는 공포나 괴로움을 상대에게 제대로 표현해 본 적이 있었나요? 나를 만지고 있는 상대를 향해 수치스럽고도 고통스러운 내 마음을 말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처음부터 확실히 거부의 표시를 해서 그런 식의 관계를 끌고 가지 않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남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가 나섰다. 이분은 당시 아이였어요.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 하는 짓에 대해 어린애가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던 물줄기를 어느 날 확 바꿀 만한 용기가 그리 쉽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힘없는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고요. 여자는 흥분한 듯 보였다. 이제 와서 그것을 알린다고 이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남자는 좀 이성적이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 대해 어째서 욕을 하지 않는 건가요? 여자가 다그치듯 말하자 남자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욕을 해봤자 저 여자분에게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지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예전에 어떤 친구에게 들은 건데 이런 거였어요. 그 친구는 젊은 시절에 밤 12시가 넘으면 종종 서옥산이라는 데를 갔었답니다. 거기에 도착하여 벤치에 앉아 있다가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여자가 있으면 숲 쪽으로 끌고 가서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그 친구에게 강제로 그런 짓을 하면 여자가 상처를 입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벙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군요. 그는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상대가 상처를 입든 말든 그것은 상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자신이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그가 말하더군요. 술자리에서 몇 번 만났던 친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다. 잠시 사이를 띄었던 남자가 명희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증오만 있는 것이 아니군요. 나라면 죄책감 따위는 가지지 않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나 되니까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도 그를 증오한 죄책감은 죄책감대로 짊어지고 사는 거지요. 부모의 죄를 단죄한 후 자긍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명희에게 그는 괴로움을 안긴 죄인이기도 했지만 낳아준 은인이기도 했다.